핵심 이론 11 슬러지 계산 문제. 슬러지의 부피를 가지고 이제 고형물의 부피를 구하거나 또는 함수율을 계산하거나 또 총 고형물의 부하량을 계산하는 이런 문제가 이제 혼합된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슬러지는 그 고형물과 물이 이제 혼합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기초적인 슬러지의 부피를 이야기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이 고형물과 물의 그 부피를 더한 것을 총 슬러지 부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고형물만 따로 띄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고형물이죠. 고형물이 이제 휘발성, 그러니까 유기성 고형물이 있고 이제 무기성 고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계열의 고형물과 이제 비탄소 계열의 고형물이 있어서 요거를 나눠서 총 고형물의 비중 분의 고형물의 무게로 볼 수 있고요. 요게 이제 위에 나오는 그 물의 무게, 물의 비중, 그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함수율 계산하거나 또 고형물의 부하를 직접 계산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접 문제를 보시면서 한번 계산을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건조된 고형물의 비중이 1.42이고 건조 이전의 드라이 솔리드 건조 고형물 40% 중량이 400kg이다. 봤을 때 슬러지 케이크의 비중 그러면 전체 슬러지 케이크의 비중을 x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x분의 총량이 100이죠. 100은 고형물의 부피 플러스 수분의 부피 이게 결국에 그 밀도가 여기서 이제 비중이 밀도 값이죠. 부피분의 질량이 되죠. 네. 그러면 부피와 비중을 이항을 하면 결국 부피는 비중분의 질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계산식을 활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x분의 100은 우선 고형물 1.42분의 건조된이죠. 건조된 40 플러스 물은 1이죠. 비중이 1분의 6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x만 남기고 다 이제 이항하고 하면 x값은 1.13이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11-2번 슬러지 중에 고형물 함량 40% 건조 중량 500kg 이 슬러지의 총량은 얼마인가? 단 슬러지 비중은 몇으로 한다? 1.0으로 한다. 얘는 W1 곱하기 TS1은 W2 곱하기 TS2 그래서 건조 전과 건조 후가 결국에 같다. 이 공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슬러지의 총량을 우선 모르죠. 그리고 건조 전이 고형물 함량 40%는 건조 후가 500kg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게 네, 이제 총 전체량이 되는 거죠. 100%가. 네. 그래서 W1 남기고 다 이항하면 없어지고 25 그럼 25 곱하기 500 하면 1000을 4로 나누면 아니죠. 죄송합니다. 1250 네, 답은 3번입니다. 11-3 농축조의 표면적이
미터 제곱, 투입 슬러지량이 1200미터 세제곱, 고용물의 농도가 3%일 때 부하는 얼마인가? 얘는 우선 이 3%라는 값을 기준으로 이거를 이 총 고용물의 부하량을 계산할 수 있는 동일 단위로 환산을 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문제를 푸시면 좋아요. 그래서 3%라고 하면 이게 3만 ppm이고 ppm은 미리그램 퍼 리터죠. 그럼 얘는 3만 미리그램 퍼 리터는 결국에 1000 띄어버리고 30kg 퍼 미터 세제곱. 이 단위 환산하는 건 앞에서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그냥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고용물의 농도가 30kg 퍼 미터 세제곱이다. 그래서 고용물 농도 곱하기 투입 슬러지 분의 그 다음 이제 농축조 표면적이 결국 부하거든요. 표면적. 네. 그냥 넣고 계산하시면 돼요. 30kg 퍼 미터 세제곱 곱하기 하루에 얼마 들어오죠? 1200 들어오죠. 세제곱 퍼 데이 분의 표면적 600미터 제곱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세제곱 없어지고 뭐 60이네 60. 답은 60. 뭐 단위는 네 어차피 똑같으니까요. 답은 1번.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6. 유해 폐기물의 처리. 이번 파트는 이제 유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이론으로 나온 것이 이제 미생물학적 처리 또는 이제 생물학적 처리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미생물을 이용해서 그 좀 처리가 곤란한 유해 폐기물까지도 네,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처리를 한다. 네, 그래서 호기성과 현기성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데 얘도 앞에서 계속 언급되었던 호기성 처리와 현기성 처리의 기본적인 그런 처리에 대한 특징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이제 목적이 네, 유해 폐기물을 이걸로도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생물학적 처리는 미생물을 활용을 해야 되니까 적정 용존산소 농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너무 없으면 호기성 소화가 안 되니까요. 그리고 온도도 중요하고 pH도 중요하고 독성 물질이 유입되면 미생물이 죽죠. 그래서 독성 물질의 유입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문제가 없나요? 네, 문제가 없네요. 핵심 이론 공이 물리화학적 처리. 이제 물리화학적 처리도 뭐 그냥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물리화학적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그 처리법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폐수 처리나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언급이 됐기 때문에 뭐 중요한 부분 말고는 그냥 설명을 따로 하진 않을게요. 네. 그래서 뭐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 요런 거는 좀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습식산화. 네. 그래서 이걸 진모만 공법이라고 하고 네, 액상슬러지를 열과 압력. 그러니까 이제 고압 상태에서 적정한 열을 주입을 해서 그것을 이제 유기물로 산화시키는 좀 효율적인 처리 방법이라고 보면 되고 요게 많이 나와요. 습식산화가
진머만 공법이라고 불리운다. 진머만 공법이라고 불리우며 뭐 엑센슬러지 이런 설명이 쭉 나와 있고 그것을 어떤 처리라고 하는가라고 하면 우리가 습식산화라고 답을 정하면 되겠죠. 네, 고영화. 고영화는 앞에는 좀 언급이 좀 안 됐어요. 요거는 슬러지를 이제 처리하는 후처리 방법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유해 폐기물 처리하는 공정 중에서는 이 고영화, 솔리디피케이션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멘트나 이 고화제를 섞어서 화학적으로 안정화시킨 후에 매립하는 방법 등이 있고요. 또는 뭐 폐플라스틱, 콘크리트, 폐유 등과 혼합해서 덩어리로 고정화시킨다. 뭐 한번 쭉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유해 폐기물을 운반이나 처리할 때 비산, 날리거나 가루가 또는 그 내부에서 유출된 어떤 침출수의 유출을 방지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 한 가지 안 나온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유리화 공법이라고 있어요. 유리화. 네. 이렇게 폐기물이 이렇게 있으면 유리로 싸는 거예요. 네, 돈이 좀 많이 들겠죠. 유리로 싸려면 고온으로 유리를 녹여서 이런 대상 폐기물을 둘러싸야 되기 때문에 좀 경제적인 비용이 좀 많이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정화는 이제 폐기물의 최종 처리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말 그대로 물리적, 화학적으로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자연 상태에 배출을 시켜도 독성도 없고 무해하기 때문에 자연 생분해가 잘 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그런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1번 독성 유기물질을 흡착제의 성질을 좌우하는 인자. 아까 그 내용을 암기를 하셨으면 흡착률 결정 인자를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텐데 입자의 응집성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이제 기공의 구조, 크기, 분포, 비표면적, 입도 이 정도가 그 흡착제 성질을 좌우하는 주요 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 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처리 방법 용매 추출의 용매 선택 기준. 우선 분배 계수가 높아야 된다는 거 맞고요. 끓는 점 너무 높으면 안 됩니다. 이유는 틀리고요.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아야 되죠. 그래야 용매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용매로서 역할을 합니다. 밀도가 물과 같을 것. 이거 기억 디귿 리을인데 세 가지죠. 네, 디귿 리을은 없으니까 기억 디귿이 맞겠죠. 저는 이런 문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세 개 중에 두 개가 맞고 두 개가 틀리고 해야 좋은 문제가 아닐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진머만 하면 딱 뭐라고 그랬죠? 네, 습식산화. 그냥 암기하세요. 나머지 설명도 나오지만 진머만 공법이라는 언급이 반드시 됩니다. 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기사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의 고화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합한 것. 그냥 뭐 시멘트 사용되니까 시멘트 기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고화 처리 방법 몇 개 없어요. 네, 답은 3번입니다. 3. 폐기물 최종 처리. 이제 폐기물을 최종 처리하는 파트까지 드디어 왔습니다. 폐기물 처리 단계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 그 단원인데요. 매립과 소각이 주를 이루고 이제 최종 처리를 좀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해선
발생량을 줄여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게 우선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기존까지는 매립을 많이 하는 방식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땅도 많이 부족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의 어떤 폐기물 처리 프로세스를 따르느냐, 일본의 방식을 따르느냐를 놓고 이제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소각을 중심으로 한 그 일본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제 판단에는 좀 옳은 것 같아요. 요새 뭐 일본과의 관계가 되게 안 좋긴 하지만 좋은 건 배워야죠. 그래서 일본은 그 소각 후에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슬래그나 이런 것들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산업 분야가 많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네, 아직은 좀 많이 따라오긴 했지만 이런 파트에서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본격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매립. 핵심 이론 01. 매립의 형태. 매립은 땅이 묻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냥 땅이 묻느냐, 아니면 매립 후에 발생할 수 있는 2차 오염을 예방하는 위생적인 어떤 조치를 취한 위생 매립을 하느냐, 그것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단순 매립은 요새는 안 하죠. 문제 바로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폐기물을 최종 처리하는 방법. 네, 아쉽게 매립이 비중이 제일 높아요. 바꿔야 됩니다. 네, 재활용, 매립과 재활용을 놓고 봐도 솔직히 2019년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 근데 문제에 나오면 그 텍스트를 기반으로 푸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매립이라고 쓰세요. 2번 폐기물의 유생 매립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 매립은 크게 이제 그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역식, 경사식, 도량식. 저장식 매립이라는 건 없어요. 네, 그래서 뭐 경사로를 파고 뭐 이제 매립을 하느냐, 도랑을 파고 매립을 하느냐, 뭐 이런 방법에 따라서 나뉘어지고, 또 그 위에 이제 흙을 덮는 걸 복토라고 하는데 그 나중에 이제 좀 설명 나올 거예요. 흙을 덮는 방법들에 대한 기준도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3번 최종 처리 방법으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최종 처리, 매립, 해양 투기. 이제 최근에는 해양 투기가 금지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네, 책에는 제가 이번 그 동영상을 이제 편집을 하면서 책의 내용을 수정할 것들을 많이 좀 요약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해양 투기는 이제 전면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제가 좀 빼고 책을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폐기물의 중간 처리가 아닌 것은, 매립은 최종 처리죠. 답은 4번이고요. 네, 방금 전에 이제 제가 그 언급을 했던 그런 매립의 기본적인 공법들이 지금 쭉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땅에 이제 매립을 하느냐, 이제 해안에 매립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선 구별이 되고요. 셀 단위로 매립을 하거나, 샌드위치 매립하고 흙 깔고 매립하고 흙 깔고 이렇게 하거나, 또는 이제 매립할 때 폐기물을 이제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압축을 많이 하면 부피를 줄일 수 있으니까 부지 면적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압축을 해서 밀도를 굉장히 높인 상태로 매립을 하는 그런 방법, 압축 매립 공법이 있고요. 해안 매립은 말 그대로 바다에 매립을 하는 건데, 최근에 이제 해안 매립은 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뭐 책에는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뭐 순차 투입 공법, 박칭 프림 공법, 이 두 가지 공법에 의해서 땅에다, 바다에다 묻는다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잘 활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 예제 보실게요. 해안매립 공법 중, 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이거 암기를 해야 하긴 하지만 아마 모르겠어요. 제 판단에는 그렇게 좋은 문제 같진 않아요. 해안 매립 공법 중 해안 매립 공법에 해당하는 것은 뭐 순차 투입, 뭐 박증 풀입 뭐 두 가지가 있다 아까 설명드렸죠. 핵심 이론 03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가스의 농도 변화. 이것도 앞에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폐기물 파트에서도 분명히 이게 다뤄지긴 합니다. 그래서 그 1, 2, 3, 4 구역을 구역별로 이제 어떻게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되고 어떤 가스가 주로 나오는지를 좀 숙지를 하시고요. 최종적으로 메탄과 CO2가 뭐 5.5 대 4.5 정도로 배출이 된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다음 중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도시 쓰레기 매립지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가스 성분은 무엇인가? 최종적으로 메탄이죠. 시기별로 달라요. 네. 그래서 첫 단계에서는 이제 호기성일 때 산소가 줄어들고 이제 질소는 원래 이제 대기 중에 많이 있으니까 대기 중에 그러다가 이산화탄소가 늘어나고 수소가 잠깐 늘었다가 줄면서 최종적으로 메탄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유기성 뭐 같은 문제죠. 답은 3번입니다. 뭐 매립 초기 호기성 단계라고 하면 혐기성이 시작되기 전에 그 단계에서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이 나와요. 호기성 단계에 부산물 두 가지 뭐가 있었죠? 물. 네. 이렇게 두 가지가 반드시 나오는데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나온다. 이거를 그냥 수소, 메탄, 질소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가스라고 이렇게 굳이 붙이는 이유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제 표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프로. 네, 그래서 그래프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비교적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라 유기물 효소에 의해서 발효되는 혐기성 비메탄 단계. 네. 혐기성 비메탄 단계라고 하면 3구역이에요, 3구역. 2구역. 이제 혐기성이 시작이 되지만 이제 메탄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호기성, 그다음 혐기성 비메탄, 혐기성, 그다음 이제 최종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4단계가. 그래서 2단계가 그 혐기성 비메탄 단계에 포함이 되겠죠. 핵심 이론 공사, 복토. 복토는 흙을 덮는 작업을 이야기를 하고요. 복토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결국에 쓰레기를 묻고 나서 흙을 덮어야 흙에 의해서 오염물질이 이제 비산되는, 날리거나 그런 것을 방지할 수도 있고, 유독가스나 오염물질이 나오는 것도 막을 수도 있고, 한마디로 좀 묻고서 안정화시키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복토할 때는 이제 일일 복토, 중간 복토, 최종 복토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복토 두께, 기울기 이런 것들을 다 암기를 해주세요. 최종 복토 하부로부터 30cm, 그리고 이상의 가스 배수층, 45cm 이상의 차단층, 30cm 이상의 배수층. 이 기준이 네,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각 기준을 다 숙지를 하시고 문제를 풀 수 있게 준비를 해주세요. 네,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복토의 목적. 네, 이거 말도 안 되는 답이죠. 이런 문제는 너무 쉬우니까. 네,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 됩니다. 님비, 핀피 이 파트가 이제
굳이 이제 폐기물 파트는 아니지만 주로 이제 쓰레기 매립장이 이제 물론 이제 소각장이나 이런 것도 혐오 시설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주로 이제 매립장에 관한 님비나 핀피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해서 제가 요 파트에 넣었어요. 그냥 뭐 이거 다 아실 거예요. 님비 not in my backyard. 핀피 please in my front yard. 그래서 내 앞마당에 안 된다. 내 앞마당으로 제발 가지고 와라. 내 뒷마당에 매립장이나 이런 걸 묻지 말아라. 아니면 내 앞마당에 제발 이런 걸 가져와라. 그래서 이게 이제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생기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사는 지역, 우리 집 주변에 소각장이나 매립장 건설한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가구 수가 굉장히 적은데 소각장 건설하면 한 가구당 1억씩 주겠다. 그러면 찬성할 수도 있을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게 개인의 지역 이기주의를 떠나서 정말 필요한 건지 또는 만들었을 때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할지 이를 판단을 하고 정확한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유치하거나 유치하지 않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답은 1번이죠. 이런 것도 틀리시면 안 됩니다. 핵심 이론 2번 침출수 관리. 네, 침출수의 발생 및 성상. 침출수라고 하면 폐기물 매립장에서 빗물 또는 그 폐기물 자체에 포함된 수분이 이제 밑으로 뚝뚝뚝뚝뚝 흘러서 떨어지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그런 그 오염수를 우리가 침출수라고 하는데 매립장에서는 침출수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 침출수가 발생한 사후 처리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단적으로 매립장에 이렇게 폐기물을 묻으면 차폐 처리를 해서 외벽을 만들어서 여기 이제 불투수층, 즉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층을 만들어 놓고 이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수분을 따로 빼서 이것을 그 폐수 처리 시설로 처리를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아마 이제 쭉 나올 거예요. 침출수 발생 및 성상, 이제 강우 침투량, 유출개수, 증발산량, 비가 얼마큼 오느냐, 빗물이 얼마큼 빠져나가느냐, 물이 고여 있을 때 얼마큼 날아가고 얼마큼이 내려가느냐, 그것이 주요 세 인자가 되겠죠. 이거 암기하세요.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성상은 다양하다. 맞는 얘기죠. 폐기물의 성상이 너무 다양하니까. 그래서 그 폐기물을 매립할 때 정확하게 분리를 한 후에 매립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침출수의 성상을 유추할 수 있으면 그것에 대한 처리 방법도 우리가 좀 그 대처를 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침출수가 이게 중금속이 포함됐는지, 유기물인지, 플라스틱인지, 뭐 알지 못하면 그런 침출수가 나왔을 때 이 성분을 다시 분석을 해야 돼요. 물론 모든 침출수를 처리할 때는 그 침출수의 성상을 분석을 해요. 그래서 어떤 물리학적 처리를 많이 쓸 건지 생물학적 처리를 쓸 건지를 나누긴 하는데 그래도 분리배출이 잘 되고 어떤 그런 바닥에 땅에 묻는 그런 오염물의 성상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이것을 대처하기가 비교적 수월하겠죠. 그런 의미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이런 특성이 있다. 유기물 함량이 높고 질소 성분이 대부분 암모니아 형태로 존재한다. 그리고 인중금속 함량이 비교적 낮다. 중금속은 별로 없죠. 대부분 유기물을 매립하니까요. 그래서 분리수거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 무슨 납수은 이런 거 들어가면 절대 안 되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오래된 매립지, 남물성 물질이 구성되어 있다.
펜톤 처리는 이제 예전에 한번 수처리 파트인가 거기서 한번 했는데 이게 이제 과산화수소하고 촬염이랑 반응했을 때 발생하는 그런 물질로 유기물질을 그 남분해성 유기물질을 산화 처리하는 그런 처리법이라고 그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침출수 중에 분해가 잘 안 되는 것을 펜톤 처리로 처리한다. 그리고 시약의 주성분은 과산화수소와 촬염이다. 그 두 가지만 숙지하시면 뭐 문제 푸시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핵심 예제 보실게요. 매립지의 침출수 발생 및 그 성상, 옳지 않은 것은 침출수 내 유기물의 농도, 대체적으로 매립지에서 네, 그쵸? 그렇죠. 2번도 맞고요. 종류와 특성에 따라 네, 크게 달라지죠. 답은 4번입니다. 이게 좀 전 이런 문제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왜냐하면 중금속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조금 있긴 해요. 그래서 그거 처리하려면 이제 생물학적으로 처리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처리를 하긴 하는데, 네, 답은 4번이 맞긴 맞거든요. 네, 근데 이런 문제는 좀 어렵다기보다 문제가 조금 좀 구조화가 덜 돼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잘 안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도 암기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올 수 있어요. 똑같이. 네, 1-2번. 남분해성 유기물질 펜톤 산화법. 네, 아까 시약 뭐라고 했죠? 과산화수소와 촬염. 네, 답은 1번. 이것도 이제 촬염인데 이렇게 철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푸실 수 있으시겠죠? 네. 펜톤 산화 반응. 과산화수소 남분해성 유기물질 산화. 3번이 답이죠. 침출수 발생 영향 인자. 네, 강우 침투량 맞고요. 유출 개수 맞고요. 증발산량 맞고요. 지하수량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네, 영향을 미치는 요소고 지하수는 그냥 땅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수로 침출수가 내려가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거지 지하수가 매립지 내부에 있는 그 쓰레기 안으로 들어가서 쓰레기와 반응해서 침출수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매립장을 만들면 잘못 만든 거예요. 지하수가 그 차폐막을 뚫고 매립시킨 폐기물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4번이) 왜 해설이 이런 게 있죠? 제가 그냥 넣은 거네요. 네, 그냥 넘어갈게요. 네. 핵심 이론 02 차수시설. 차수시설은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차폐? 네, 지금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지하수가 이 안으로 들어오거나 폐기물 안으로 매립시킨 그것을 막는 그런 시설을 의미를 하고요. 불투수층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좀 차수막으로 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재료로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표면으로 물이 유출되는 것, 유입되는 것을 막거나 수직적으로 물이 유출이나 유입되는 것을 막는 그런 그 표면 차수막과 연직 차수막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각각의 설명을 참 많지만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매립 집안의 투수 개수가 큰 경우에 표면 차수막을 사용을 하고 그래서 매립지 전체를 이 그 위에서 얘기한 이런 재료, 차수 재료로 덮는 방식으로 활용을 한다.
그리고 지하 배수 시설을 설치를 하고 비용이 좀 많이 소요된다. 이런 부분이 좀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매립 전에는 이제 이것을 보강 시공이 가능하지만 한번 하고 나면 힘드니까 처음에 적절한 계획을 세워서 표면 차수막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연직 차수막은 이제 매립지가 이렇게 있으면 네, 이렇게 차수막을 설치한다고 보면 돼요. 이제 위에서 설명한 이 표면 차수막은 요 위에다가 하거나 이제 복토하는 그 각 영역마다 하거나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지중해 수평 방향으로 차수층이 존재할 때 이것을 만들어서 물이 좀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것을 막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단위 면적당 공사비는 많이 소요되나 총 공사비는 적게 든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설치하는 것이 좀 쉽지 않지만 보강 시공이 가능해요. 이 그 연직과 표면 차수막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예요. 보강 시공이 되지만 매립 후에는 끝이고 얘는 계속 좀 수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를 보실게요. 매립지에 폐기물이 포함된 수분, 매립지에 유입되는 빗물, 차수시설이죠. 목적, 차수시설의 재료, 자갈로 하면 난리 납니다. 물 다 통과하죠. 답은 2번. 매립지 차수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곳은 네, 맞죠. 불가능합니다. 네, 경사면 차수 뭐 맞고요. 네. 4번 설명이 좀 틀리죠. 네. 이게 집안 침하가 우려되는 곳은 우선 기본적으로 매립지로 선정을 하면 안 돼요. 안 그래도 이 폐기물을 매립을 하면 폐기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생분해가 이루어지고 이 메탄가스하고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되면서 자체적인 집안 침하가 사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땅이 이렇게 푹푹 꺼지고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집안 침하까지 같이 되는 지역에 폐기물을 매립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매립시설 자체를 이제 그 매립지의 선정으로서 적합하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매립시 사용하는 연직 차수막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네, 연직 차수막은 수평 방향 맞고요. 단위 면적당 공사비는 비싸나 총 공사비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 네, 확인이 어렵다. 맞고요. 답은 네, 집배수 시설이 필요하다. 2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원인 이제 소음 진동 방지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뭐 수질, 대기, 폐기물 이쪽은 우리가 좀 익숙해요. 근데 이 소음 진동에 관한 부분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물리량이나 그런 계산식이나 이런 것들이 대기나 소음, 폐기물이나 뭐 이런 부분은 서로 연동이 많이 됩니다. 단적인 예로 스토크의 법칙 같은 경우도 침강 입자의 침강에 관한 공식인데 대기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수질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심지어 폐기물에서도 활용이 돼요. 공식 하나로 여기저기서 동시에 활용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소음 진동은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좀 들고요. 하지만 정확하게 기초를 닦아 놓으면 네, 문제 푸는 데는 뭐 크게 어렵게 나오진 않으니까 생소한 것이지 공부만 해놓으면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을 이제 숙지를 반드시 해주시고 공부를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소음 진동의 기초, 소음과 진동. 소음은 말 그대로 원하지 않는 소리, 진동은 원하지 않는 흔들림이에요. 그래서 소음은 우리가 이제 가청 주파수 범위를 이제 20에서 2만 헤르츠라고 하고, 소음이라고 하면 그 소음을 표시하는 단위가 있어요. 데시벨이라는. 보통 이제 거주지 기준으로 네, 70데시벨을 넘어서면 우리가 소음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진동은 이제 원하지 않는 흔들림인데 보통 소음과 진동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소리의 범위와 최소 진동치의 기준, 요런 게 시험에 좀 나옵니다. 네. 가청 주파수. 이게 지금 이제 1-1번 같은 경우 위에 이제 제시를 제가 안 해드렸는데, 네, 그냥 문제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최소음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최소 진동치 데시벨은 네, 55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래서 이 진동치나 또는 소리나 이 단위에 대한 그런 개념도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데시벨이라는 단위를 공용으로 사용을 하긴 하지만 다양한 측정 방법이 있다, 다양한 표시 방법이 있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쭉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진동 관련 용어, 주기, 주파수, 진폭, 파장, 음선, 음파, 파동, 파면, 공명, 회절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다 암기를 해주세요. 네, 네 너무하죠. 너무 한 거예요. 네, 너무 어렵습니다. 네, 다 암기를 해주시고 제가 굳이 이거를 이제 요런 이제 곡선으로 된 게 이게 사인 곡선이죠. 네. 네, 0에서 시작해서 0으로 끊는 0으로 수렴하는. 그래서 이 소리 같은 경우에 이런 그 일정한 그런 그 사이클로서 소리가 진행이 되는데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요 하나의 시작과 끝까지 됐을 때 그 필요한 시간, 이것을 우리가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 그리고 주파수는 1초 동안 요 사이클이 몇 번 반복이 되느냐. 주파수가 뭐 20Hz, 뭐 2만 헤르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러면 헤르츠란 얘기가 1초 동안 요게 20번 반복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장파냐 단파냐 이렇게 나뉘어요. 네. 이게 막 이렇게 돼 있거나 또는 이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뭐 나뉠 수 있겠죠. 그래서 주파수에 따라서 이게 좀 동일 시간에 네, 여러 번 반복되느냐 아니면 뭐 적게 반복이 되느냐를 우리가 주파수라는 단위로 표현해서 네, 사용을 합니다. 진폭이라고 하면 이 신호의 높이겠죠. 한 신호가 네,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요 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파장은 그 한 주기,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되는데 필요한 시간, 그 주기 동안 그 파가 얼마큼 이동을 했는가, 그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음선은 음의 진행 방향으로 나타내는 선, 파면에 수직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음파는 그 매질 개개의 입자가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의 앞뒤로 진행하는 종파. 그러니까 음파 여기서 네 음파는 사실 좀 약간 동떨어진 설명입니다. 이것도 제가 수정을 좀 할게요. 네, 그냥 알아두세요. 네, 뭐 종파다. 파동. 파동 매질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매질의 변형의 운동으로 이루어진 에너지의 전달을 이야기를 한다. 이런 그 주기에 따라서 네, 이런 주파수의 이동으로 에너지가 전달된다. 그런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을 우리가 파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빛의 파동성, 빛의 입자성, 빛이 과연 입자인가 파동인가 아니면 두 가지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는가 뭐 그런 얘기 한번 좀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입자로 어떤 물질을 네, 딱딱딱딱 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뭐 사과를 친구한테 건넬 때는 이 사과를 그냥 이렇게 주잖아요. 그 입자잖아요. 근데 사과를 이런 그 주파수 이런 흐름으로 어떤 물질을 준다고 하면 그것은 이렇게 파동에 의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어렵죠. 주로 에너지의 전달 형태가 이제 파동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고 소리나 열이나 열은 네, 좀 알아봐야겠네요. 아무튼 네. 그리고 이제 물리량을 전달을 할 때는 파동이 아니라 이제 입자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저도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게 파면은 파동이 유상이 같은 그 점들을 연결한 면이라고 했는데 그 이제 파동이 이동을 할 때 그 같은 그 에너지량을 가지고 있는 면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이제 파면이 되는 거예요. 공명은 고유진동수와 같이 진동수의 외력이 주기적으로 전달되어 진폭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소리를 예로 제가 들어볼게요. 소리를 우리가 도, 미, 솔 이게 3도죠. 얘네를 합쳐서 도, 미, 솔 같이 하면 네, 공명이 됩니다. 공명이 돼서 소리가 조화가 되고 예, 화합이 되죠. 얘네들은 그 주기와 뭐 진폭이나 뭐 주파수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얘네가 네, 이렇게 같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점과 낮은 점이 같아서 높을 때는 같이 합쳐져서 이렇게 높게 되고 낮을 때는 같이 합쳐져서 이렇게 낮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 곡선은 이렇게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데 소리가 한 곡선은 반대로 전달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이러면 공명이 될까요? 안 되죠. 요 점과 요 점이 상쇄돼서 네, 0으로 수렴을 할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공명현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네, 회절은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네, 파동이 좁은 틈을 통과할 때 그 뒤편까지 파가 전달되는 현상.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좁은 틈이 있고 네, 파동이 네,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파동은 그 이제 사이클 이런 네, 진폭 단위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네, 여기가 아무리 틈이 좁아도 나가기만 하면 이렇게 다 퍼져요. 네, 신기하죠? 그래서 이 조그만 구멍에다 대고 사람이 여기다 하고 소리쳐도 이쪽에 있는 사람까지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회절에 의한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문제 보실게요. 1초 동안 사이클의 수를 말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네, 주파수. 파동이 진행될 때 장애물 뒤쪽으로 음이 전파되는 현상. 아까
말씀드렸죠. 회절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지금 한 번만 표시했는데 더 많이 나왔을 거예요. 2-3번 소음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얘는 뒤에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때 그냥 한번 쭉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 그냥 문제만 풀고 넘어갈게요. 2번이에요. 도로교통 소음 지수. 뭐 지수가 굉장히 많아요. 네. 두 개의 진동체의 고유 진동수가 같을 때 공명이죠. 공명. 네. 답은 1번. 핵심 이론 3. 파동. 네. 파동은 물리량이 주기적으로 변하면서 그 변화가 공간을 통해 전파되는 것. 즉, 그 전파되는 방식이 이런 어떤 연속적인 흐름을 타고 이동을 하는 것을, 네, 우리가 파동이라고 한다.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횡파, 종파. 그래서 이 그 파동의 진행 방향이 매질과 서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네, 수직이냐 수평이냐에 따라서, 네, 수평. 횡파와 종파로 나뉘고, 횡파, 종파의 대표적인 그런 예시를, 암기를 같이 해주셔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진파, S파, 지진파, P파 같은 지진파인데도 그 이제 횡파와 종파로, 네, 지진이 쉽게 얘기해서 이런 에너지의, 네, 전달로 지진이 일어나거나, 네, 이런 좌우로 흔들리는 그런 에너지의 전달로 일어나거나 그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마루, 파장, 진폭, 주기. 네, 이제 마루 같은 경우는, 네, 파동의, 예, 요 가장 높은 지점, 이걸 마루라고 하고, 네, 파장이라고 하면 마루 또는 마루 또는 골과 골, 낮은 곳과 낮은 곳, 즉 이렇게 두 개를 제가 그려볼게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라고 하고 여기가 마루입니다. 밑에 골이죠. 골. 골은 마루의 반대 가장 낮은 곳이에요. 골에서 골까지, 네, 한번 딱 이동했을 때 그걸 이제 파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진도계 중앙에서 마루 또는 골까지의 거리, 네, 요거를 진폭이라고 한다고 했죠. 네, 그리고 하나의 파장이 전달되는데 걸리는 시간, 이걸 주기라고 하고 표현 단위는 헤르츠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그림을 한번 넣었던 것 같은데 그림이 없어요. 아니면 제가 쓴 다른 책, 환경공학 개론, 거기에 그림을 넣은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수정하면서 그림을 반드시 넣겠습니다. 그림이 없으니까 헷갈리네요. 네.